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사모신용이라고 이거 이제 제일 먼저 물어봤어요. 제가 저 AI한테 물어보기를 사모신용과 관련해 갖고 한국 MPS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엑시트 할 수 있을까? 하고 물었어. 당연히 안 되지 하고 답을 한 거예요. 못 나가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뒤에 그 사모신용이라는 게 사모펀드가 뭔지 지금 문제가 되고 사모펀드가 뭔지에 대한 설명을 할 건데요. 일단 이 사모펀드 자체는 이 펀드는 폐쇄형이고 장기 락업이 걸려 있어요. 처음 계약할 때 5%만 환매를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계약서에. 그래서 5% 이내에만 돈을 돌려줘. 해마다. 5%씩 하려면은 거의 뭐 한 15년, 20년 가야 다 만기가 될 거 아닙니까?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못 빠져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이에 망하면 어떡해. 그 사이에 망하면은 뭐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세컨더리 시장에서 일부러 매각하는 거 누가 사줄 사람이 있어야지. 사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현재. 왜 이런 상황이 사모신용이 문제가 됐는가가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한번 보자고요. 우리나라 돈 얼마 들어가는지 있었잖아요. 17조 이상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17조 아까 1.2조 달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법 커요. 1% 넘잖아요. 그렇죠? 제법 커요. 그리고 이게 갑자기 빵원이 됐다 하면 이제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조금씩 손해를 본다가 아니라 갑자기 빵원이 돼버렸다 하면 이야기가 깡통 차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10조가 아니네? 17조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 개인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자, 그럼 왜 이게 이슈가 되느냐? 사모신용의 핵심적인 문제는요, 사모신용이 부실한 이유가 이게 담보력이 약화돼서 그래요. 원래 출발이 얘들은 뭘로 시작하냐면은 소프트웨어 회사, 미국의 소프트웨어 회사, 구독경제하는 소프트웨어 회사, 예를 들면은 미국의 유명한 POS 회사가 있어요. 포스 회사가 있어요. 걔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구독경제를 해갖고 장악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이거 외에도 우리나라식으로 하면은 뭡니까? 그 회계 프로그램 쓰는 회사, 이런 회사들이 대부분 다 구독 경제를 해요. 이 회사들의 그 매출 대비 그 담보력을 18배까지 잡아줬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 회사의 주식을 사거나 하면 이 회사한테 돈을 구워주잖아요. 펀드가 돈을 구워줬을 때 그러면은 얘들이 매출을 예를 들어서 이익률을 아까 말했듯이 30% 40% 이상 내면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매출을 30% 40% 내면은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지금 AI 문제 때문에 이 회사들의 매출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시장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익률은 둘째 문제고 시장이 확 줄어가지고 잘못하면 파산할 지경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의 그 매출 대비 담보력을 4배 내지 6배 정도 이상 못 쳐주겠다고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JP모건이 나 엑시트 할래 하고 레버리지를 걷어버렸는데, JP모건이 무슨 역할을 했느냐, 얘들이 아까 담보력 18배를 배경으로 해갖고 2중 3중 담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이제 펀드 하는 사람한테 펀드로 이제 투자자한테 돈을 모으잖아요. 그 돈을 모은 거에다가 이거는 이제 보통 7, 8% 주겠다고 해요. 근데 아까 말했던 그 구독 경제하는 그 회사는 순이익이 30% 나온다 그랬죠. 30, 40%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나는 7, 8% 손님한테 주니까 그 특별하게 문제 없는데, 거기다가 돈을 이제 물타기를 더해요. 내가 100의 투자를 받았는데 200을 투자, 300을 투자하면은 더 많은 걸 가져오고, 대신에 여기 투자하는 돈은 어디서 빌려오느냐? 은행에서 빌려와. 은행에서는 3%, 4%의 이자를 주고 갖고 오면은 담보만 되면은 여기도 빌려줄 거 아닙니까? 그걸 업은 거예요.
그러면은 2중, 3중 담보가 돼가지고 저 펀드는 수지가 좋아져요. 돈을 더 잘 벌 수 있죠. 지금 현재 레버리지를 얹어갖고 3중 담보를 해놓은 거예요. 그 안에 JP모건이 앉아있는 건데 JP모건이 앞에 말했던 2중 담보, 3중 담보에서 난 빠지겠다 그런 거예요. 은행 쪽에서 돈 못 구워줘. 내 꺼내나 하고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만기돼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금융권에서 융자를 못 받으니까 이제 그 환매 신청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이제 다들 이제 나쁘다 그러고 또 환매가 들어오니까 다른 사람들도 분위기가 안 좋아서. 근데 핵심적인 내용은 아까 말했던 원래 담보의 출발이 되던 소프트웨어 회사, 미국 내 소프트웨어 회사의 매출 구조가 이익 구조가 나빠져서 특히 AI 때문에 나빠져서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답이 없어요. 요거는 좋아질 수가 없고 더 나빠질 거야. 더 나빠질 거야. 그래서 만일에 이게 많이 나빠지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소프트웨어 회사 자체가 망해버린다. 그러면 이 펀드도 망하죠. 당연히. 일단 뭐 펀드 자체 망하는 거 이전에 여기가 담보를 대고 있는 그 회사 자체 자기들이 그 사놓은 그 상품 자체가 휴지 조각이 되는 순간 전부 다 망하죠. 이게 엑시시 문제가 아니라 환매 문제가, 환매는 안 해주니까 샀던 사람은 빠져나가지는 못하고 20년간 못 빠져나가고 계속 끌어안고 있다가 그 사이에 망하면은 골로 가는 거예요. 망할 가능성이 있어요. 망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결코 우리는 JP모건처럼 빠져나올 수가 없죠. 우리는 환매 상품 처음 아예 그 펀드 상품을 샀으니까 JP모건은 상품을 산 게 아니고 걔들한테 돈을 구워준 입장이었어요. 전혀 이야기가 다르죠. 걔들은 아까 말했듯이 담보를 얹은 상황이고 우리는 걔들한테 상품을 산 입장이잖아요. 상품 사는데 상품이 아까 말했듯이 계약서에 5%만 내년 돌려줘요. 나 돈 돌려줘 라고 가면 5%밖에 안 돌려주는 거야. 그게 거기다가 계약서에 그렇게 써있는 상품이에요. 그때는 당연히 이런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샀죠. 대부분의 금융상품들이 그 디테일에서 녹아나는 겁니다. 다. 그래서 요거는 망할 가능성 많아요. 제가 볼 때는 20년 안에 안 망할 것 같지 않아요. 이 회사 자체가 20년을 버틸 거다라고 생각 안 들거든요. 진짜로 구독 경제하는 회사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뒤집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아까 POS 회사들, 그 다음에 뭐 ERP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미국에 그 주도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회사들이 아마 20년 안에는 반드시 망할 거다. 반드시란 말을 붙였지만 망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은 사모신용은 박살이 날 거다.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사모신용과 관련해서 이게 개별 펀드 투자자들은 망하는데 연쇄작용은 생각보다 작아요. 옛날에 모기지 크라이시스는요, 그 주택과 관련된 신탁 상품들을 사고 해가지고 연쇄작용들을 많이 했는데 요거는 아까 말했잖아요. 그 2중 담보, 3중 담보 했던 것들은 중간에 빠져나갈 수가 있고 결국은 최종 상품을 샀던 개인이든 기관이든 주로 이제 문제가 아까 말한 연기금이나 혹은 개인 투자자들 이런 애들이 망한. 그리고 여러분들이 ETF들 같은 경우도 대부분 레버리지를 다 끼고 있거든요. ETF도 대부분이 그 3배 레버리지는 기본이에요. 근데 그거 위험하다는 거, 안 그러면은 수익률이 그만큼 안 나와요. 거꾸로 3% 나오는 걸 레버리지 3배 튕기면은 9%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하락 장세에서 예를 들어서 저기 3% 떨어졌을 때 효과가 9% 떨어지는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전에 이제 이런 거 있었어요. 어딥니까? 양자 컴퓨터 한다고 그 한국 사람들 열심히 투자를 했죠. 그것도 하필 또 ETF를 투자했어.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갑자기 그때 엔비디아 누굽니까? 젠슨 황이 양자 컴퓨터 안 돼 하고 떠들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하루에 뭐 33%인가 40%가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3배 레버리지면요 33% 떨어지면 빵 돼요. 그렇잖아요. 곱하기 3하면 0이 되는 거잖아요. 33% 떨어지면은 빵 되는 겁니다. 빵. 그러면은 돈 더 태우지 않으면은 너는 깡통이야 하고 선언하게 되죠. 레버리지 그만큼 무섭습니다. 벌면은 벌 땐 좋았죠. 자, 그래서 일단 저기 사모신용에 대한 대충 이해가 되시죠? 이게 이만큼 이런 문제가 있더라. 자,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계적 수준의 경제학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달러의 환율의 방향이 미국 거시경제 지표하고 상관관계가 옛날에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더라 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 이제 노랗게 써놓은 게 기본적으로 지금 경제학 하는 사람은 뭐 이렇죠. 버블은 언젠가 꺼진다. 이런 이야기는 하나만 아니에요. 근데 안 꺼졌잖아. 지금 사실은 2008년 모기지 크라이시스 있고 나서 결정적으로 공황 상태가 한 번도 아직 안 왔거든요. 19년도 코로나 시점이라고 해도 유동성 충격 이런 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툭 떨어지고 하는 거는 없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 버블도 엄청나게 이제 끼었죠. 근데 버블이 끼면은 꺼지긴 꺼질 거예요. 근데 어떻게 꺼질까? 누가 답을 못 내요. 이제 여기에 겁이 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ICT 산업이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산업에 비해서 30% 40% 이렇게 이익률을 내고 있다. 대부분 다 그래요. 매그니피션 7에 들어가 있는 아마존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30% 40% 이익률을, 매출 대비 이익률을 자랑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지만 다 그래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이런 회사들, 애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30~40%의 이익률을 내고 있어요. 비정상적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예전에 달러 강세 지속될 때 팬데믹 때 보면은 미국이 재정 적자를 어느 정도 발생시키느냐면은 돈을 한 해에 2.5조 달러를 풀어요. 2.3조, 2.5조. 지금은 재정 적자가 1.5조 이랬던 게 올해 이제 아마 한 2조 달러 넘을 거예요. 그렇게 풀었는데 2조 달러라면은 감이 잘 안 오실 건데 2조 달러 우리나라 GDP 전부 다만큼을 푼다라는 거예요. 그보다 많이 풀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느냐, 인플레가 많이 생겼죠. 인플레가 많이 생겨서 최저임금이 예를 들어서 한 7불 50 하던 게 25불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한번 오르면 안 내려가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일자리는 없는데 물건값은 많이 올라가고 거의 미국 물가 수준이 스위스 수준이 되어버렸다 이야기하는데, 스위스는 옆에 나라 독일하고 비교하면 생산성이 훨씬 높은 나라예요. 비교가 안 돼요. 그만큼의 예를 들어서 스위스가 독일의 2배 정도의 생산성을 갖고 있다라고 판단하거든요, 현실적으로. 근데 미국은 그만큼 생산성이 있느냐? 생산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건 이게 시스템 위로 이리 됐다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금 쏠림 현상으로 투자 수익이 나오니까 돈이 몰리니까 환율이 올라갔더라. 환율이 올라가니까 제가 요 밑에 써놓은 게 경제 성장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 이게 옛날에는 경제 성장 그러면은 GDP가 성장해야지, 지금 우리나라가 만나는 이야기인 게 성장률 그러는데 단견이에요. 단견. 아주 작은 생각이고, 그렇게 따지면 일본은 망하는 거, 일본은 0%거든요, 성장률이요. 그런데 그걸 30년, 40년간 해왔어요. 마이너스 성장도 하면서. 일본이 그렇다고 선진국이 아니냐? 선진국 맞아요. 일본 사람은 우리나라보다 살기 좋아요. 특히 청년 실업률이 거의 0%이기 때문에. 보면 그 다음에 그렇게 해갖고 환율이 조정된 게 아니라 다른 환율 조정이 있더라. 이거는 제가 이전에도 알았어요. 강제 환율 조정. 예전에 여러분들이 1985년이었나? 82년이었나? 플라자 협정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미국 플라자, 뉴욕 플라자 호텔에 모여가지고 미국, 독일, 일본 얘들이 모여서 갑자기 그 엔화하고 마르크화 환율 절상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그 250대 1이던 게 갑자기 120대 1, 125대 1인가? 이런 식으로 그 엔화가 하루아침에 두 배 환율 절상이 돼요. 근데 문제는 그러고 나서도 계속 절상이 돼갖고 80대 1, 뭐 이렇게까지 90대 1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그때 보면은 뭡니까 일본 애들이 미국에 가고 부동산 자산들을 엄청나게 샀죠. 회사도 많이 사고 회사도 엄청나게 샀어요. 근데 그렇죠. 그때 샀던 게 85년 그때 샀던 게 지금 보면은 뭐 소니 픽처스 그 다음에 뭐 호텔들 그 다음에 뭐 미국의 많은 그 회사들 많이 샀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본이익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는 액수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도 자본이익이 일본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어떻게 됐느냐? 일본이 갑자기 소득이 2배가 뛴 거예요. 2만 불 하던 게 국민 소득이 갑자기 4만 불이 됐어. 그리고 문제는 이게 다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거기 버텨내면은 4만 불 나라가 되는 거예요. 버텨내면은 그 상태에서 일본 사람은 수입 물가는 낮아지죠. 그렇지만 국내적으로 볼 때 임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변동이 별로 없었어요. 도리어 그런 상황에서도 디플레가 돼야 되는 게 인플레가 돼갖고 난리였어요. 일본은 어떻게 인플레가 됐느냐? 땅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왜냐면 우리나라 이제 그 잃어버린 30년 얘기할 때 한국도 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문제가 아니냐 그러는데 잘 들어가 보시면 우리나라하고 많이 달라요. 특히 일본은 부동산이 그 주택이 아니고 상업용 부동산이 주로 많이 리드를 해요. 상업용 부동산, 건물들, 그 회사들이 투기를 특히 많이 해요. 회사들이. 그 대기업들이 엄청난 부동산 투기를 해요. 어쨌든 뭐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나와 있는 인플레와 환율 변동. 이걸 제가 최근에 발견을 했습니다. 제가 발견을 했는데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몰랐는데 이게 미국에도 똑같은 지금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30년 전에 일본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10배 잘 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엔화를 한국에 갖고 오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 만엔 가져오면은 10만 원의 가치 있다 그랬죠. 밥이 그때 예를 들어서 밥값이 지금 우리 30년 전과 지금 해보면 10배 올랐단 말입니다. 집값은 10배 이상 올랐고 임금도 10배 정도 올랐어요. 실질적으로 한국은. 그런데 일본은 엔화 대비 그때보다 도리어 더 떨어졌어요. 특히 월급이요. 옛날에는 그 연봉이 우리나라 돈으로 7천만 원 정도 받으면은 옛날에는 별 볼일 없었는데 요즘 7천만 원 받으면은 상당히 좋다고 그래요. 지금은요. 도리어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사회 수준이 조금 약간 낮아졌다고 해야 되나? 물론 그 안정성은 우리하고 비교가 안 돼요. 취업률이 높고 뭐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면 다른데 어쨌든 일본하고 한국을 비교했을 때 한국이 실질 성장이 10배 있었는데 10배가 되려면은요 30년 동안 10배가 되려면은 어느 정도 성장을 해야 10배가 되느냐 하면은 매년 7% 성장을 해야지 10배가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7% 하면은 2배가 되거든요. 10년이면은 그렇죠. 10년이면 7%면은 107을 일단 10성을 하면은 2배가 됩니다. 근데 그걸 3번을 하면은 8배 오르잖아요. 30년이면은 8배, 7% 이상 성장해야 10배가 튀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성장률 보면은요, 2-3% 했다 그래요. 30년간. 근데 들어와서 따져보니까 10배 이상 성장을 실질적으로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률 숫자라는 것 자체가, 숫자 노름이고, 웃기는 거고, 그거 자체가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표에 보면은 EU하고 미국의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하고 EU 보면은요 옛날에는 12년도에는 미국이나 EU가 GDP가 비슷해요. 보면은 14조, 16조 이랬는데 지금 28년이니까 아직 멀었구나. 어쨌든 28년을 예상할 때예요.
예상했을 때 21조와 32조니까 3분의 2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벌어져요. 현실 때도 지금도 그 정도 수준 차이가 있어요. 그럼 미국은 엄청나게 성장하고 유럽은 가만히 있었냐? 실제로 들어가서 생산성 보면은 별로 성장한 것도 없고, 그리고 그럴 만한 게 없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차이가 났느냐? 아까 말했듯이 인플레가 있는데 환율이 가만히 있으면요, 임금이 오른 상태가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GDP는 하나도 안 올랐는데, GDP가 아니라 생산성은 안 올랐는데 달러로 표시한 임금이 이제 다 올랐어. 실제로는 인플레인데 물가가 오른 거죠. 예를 들어서 100원 하던 게 여기 식으로 하면은 150원이 된 거예요. 특히 이제 저 서비스 요금 같은 경우 150원 더 되죠. 그렇잖아요. 밥 한 끼에 전에 10달러만 먹던 걸 지금은 20달러 줘야지 먹는데, 예를 들어 15달러만 올랐다고 평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고요. 그러면은 유럽은 계속 10달러인데 여기 15달러면은 15달러와 10달러가 등가 교환을 해야 되는데 등가 교환이 안 되거든요. 안 되는 이유는 환율이 그대로 있는 거야. 1대1로 있는 거야. 여기는 인플레 있고. 그러면 15와 12 여기는 오른 상태로 보이는 거예요. 그 보기에. 그러니까 미국은 성장한 것처럼 보여. 성장 안 했는데도. 인플레가 됐는데 환율이 변동 없으면은 성장한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이 그 상태예요. 이 옛날에는 거시경제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작동이 안 됐어요. 그냥 당연히 환율이 떨어질 거다. 인플레가 있는 나라는 환율이 떨어진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상황이. 이런 상황이 지금 현재 미국 같으면은,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가 환율을 좀 내려보고 싶은 욕심이 좀 있었어요. 근데 왜냐하면 환율을 내리면 재정적자가 좀 줄어들거든요. 달러 표시 환율 재정적자 자체가 줄어들어요. 그런데 미국이 환율이 내릴 상황이 아닌 거야. 왜냐? 외국의 모든 나라에 지금 아까 자산이라고 하는 250조 돈들이 어떻게든지 미국에 가서 투자를 해대고 있으니까 돈 쏠림 현상 때문에 달러가 인기가 좋은 거예요. 지금 한국은 솔직히 말해서 생산성 향상이 미국보다 훨씬 많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원화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 그게 뭘로 설명하느냐? 생산성하고 상관이 없이 돈이 어디로 가느냐? 한국 돈이 개인 투자가들이 자꾸 미국에다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돈에 대한 수요가 많으니까 한국 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이야기로 예를 들어서 한국 돈을 갖다가 중국 돈에 패깅을 했다. 그럼 안 떨어지겠죠. 이게 어쨌든 환율이라는 문제가 결정적이고 절대적인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표상에 현재로는 우리 생활에 국제금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위기 상황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아주 취약한 구조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설명도 안 되고. 이전에는 이런 논리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지구 차원의 경제학이라는 게 이제 국가 단위의 거시 경제하고 다르더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하는 주역이 많지 않더라. 연기금이나 국부펀드, 그 다음에 요거 외에 이제 변동적인 부분이 재정적자. 재정적자를 보는 나라, 미국은 아까 말했던 올해는 한 2조 달러 재정적자 볼 거고, 일본도 엄청난 재정적자를 보는 나라입니다. 해마다 재정적자를 보는데 어느 정도 보느냐면요, 일본의 세수가 한 600에서 700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700조 원 정도 돼요. 그리고 그 문제는 예산이 1100조 정도 돼요. 생각보다 안 많죠. 나라 규모에 비해서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게 1100조 되는데 그 사이가 재정적자예요. 엄청난 재정적자를. 그런데 그걸 계속 보고 있어.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만큼씩 계속 채권을 찍어내야 되는데 지금 일본은행이, 예전에는 일본은행은요 그런 재정적자를 감당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채권을 찍어내다가 그게 아니라 채권을 너무 많이 찍어내니까 그 채권으로,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일본 양적 완화하면서 일본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중앙정부의 채권도 사주지만 사기업의 채권도 사줬어요. 그 대기업의 채권들을 우량 채권을 사줘. 대기업의 우량 채권을 사주면은 물론 미국도 채권 샀어요. 양적 완화할 때 채권을 사주면은 우량 채권을 사주면 전체 채권 시장에서의 공급이 줄어드니까 그 나쁜 채권들도 값이 덩달아 올라가게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크 본드들도 안 망하고 유통이 되는 상황이 돼. 그 다음에 더 황당한 거는 일본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기업의 주식을 사줬어요. 중앙은행이. 물론 ETF 형식으로 사줬어요. 그러니까 ETF에 일본에 가면 일본 발행 ETF의 90%를 일본은행이 사줬어요. 황당한 나라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일본 대기업은 뭐 괜히 내가 그 뭐 어떻게 주주한테 잘 보여서 뭐 배당을 많이 해줘야지 할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요. 주식 가격 자체를 중앙정부가 떠받쳐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식을 사준다라는 ETF도 결국은 돌아서 주식을 사는 거거든요. 그 액수가 작은 액수가 아니에요. 걔들이 퍼부을 때는. 그러니까 사주니까 그만큼 시장에 수요가 늘어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주식 가격 자체가 떠받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너무 많이 사고 이제 살 룸이 없을 정도다라고 해서 지금은 이제 안 사겠다고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일본이라는 나라는 특히 재정적자와 관련해서는 답이 없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뭐 한 400조 원의 재정적자가 있다 그랬을 때, 지금 지네 돈은 40조 엔의 재정적자가 있는데, 그 재정적자가 0%였거든? 옛날에는 이자율이 0%였잖아요. 원금만 계속 갚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자율이 생기기 시작해서 플러스 이자율이 생겼거든요. 일본은요, 청년들이 취직해가지고 연봉 한 3천 정도 되면은 8억 원까지 국가가 주택 사는데 융자를 해줬어요. 무이자로. 근데 그게 갑자기 아까 0%가 아니라 갑자기 뭐 지금 현재 0.7이라고 그러는데 0.75라고 그러는데 그게 2% 돼보세요. 난리가 나죠. 국가 자체가 0%에 맞춰져 있는 사회가 돼가지고 이자가 생기면은, 그리고 또 거꾸로 임금 인상도 0%였어. 그런 사회가 지금 이제 그걸 정상적인 사회로 바꾸기가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일본. 그 다음에 일본은 뭐 그렇다 치고, 아까 프랑스 이야기 드렸잖아요. 프랑스나 유럽이, 특히 독일은 그래도 재정적자가 3% 미만, 2% 수준이랍니다. 버틸만 한데, 프랑스가 4.5%, 5% 정도 된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프랑스의 데모가 엄청나게 날 겁니다. 왜냐? 농업 보조금 이런 거 이제 막 깎아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학생들 보조금도 깎아야 되겠죠? 그럼 이제 주로 다 시위할 그룹들이에요. 프랑스에서 시위하는 이유가 국가에서 보조금이 깎여서 시위를 하게 되는. 그 시위 왜 하나 보면은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중국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이 해마다 이제 처음에는 한 0.6조 달러 이렇게 흑자를 보다가 작년에 1.5조 달러, 올해는 한 2조 달러 정도 무역 흑자를 볼 거랍니다. 계속 늘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중국은 기간제 산업에서 엄청난 약진들을 보이고 있어갖고, 한국도 뭐 반도체 모가지가 와 있다 그러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게 세계적 수준의 지구적 차원의 경제학이라는 게 참 여기에 걸맞는 게, 문제는 중국이 채권을 팔았다. 그래서 예전에는 한 2조 달러 정도 있던 거를 7천억 정도로 줄였다라는 보도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물었다고 했잖습니까? 그러고에다가. 근데 그거 다 뻥이래요. 왜 뻥이냐? 살 게 없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살 수 있는 물건이 지구적 차원에서는 지네가 위 하나를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어쨌든 뭔가 전 세계적 차원의 자산을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등가적인 자산. 등가적인 자산이 몇 개 없어. 주식, 채권, 각 나라의 주식과 각 나라의 채권, 각 나라의 금융자본, 각 나라의 회사 사기 쉽지 않죠? 부동산 사기 쉽지 않죠? 결국은 주식 아니면 채권 사야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들다 보니까 룩셈부르크나 벨기에를 통해서 한 방 걸려서 샀더라. 뽀록이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은 한 2조 달러 정도 갖고 있는 것 같다 하고 답이 나오더라고요. 중국이 미국이 미워서 팔면 채권을 팔면 미국이 무너지겠지.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미국 채권 시장 자체가 채권을 많이 갖고 있는 중국이 왕 팔아버리면 가격이 혼란스러워 문제가 되겠지.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게 미국이 콧방구를 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게 도리어 황당한 게 이게 파는 놈이 빚진 놈이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게 자산 시장에 자산이라는 게 별 게 없더라는 거야. 사고 팔고 할 게 없는 거야. 물건이 전 세계적 수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플레이가 몇 개 없다. 자산도 몇 개 없다. 그래서 생각보다 단순해. 여기가 세계 금융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단순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 아까 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너무나도 단순한 상황 속에서 설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은 거예요. 정말 황당한 거는 지금 중국이 그렇다고 해서 저거 금을 살라고 해도 금도 뭐 있어야지 금을 사지. 그 요즘에 금값이 내린다니까 중국이 또 미친 듯이 금을 또 흡수하고 있답니다. 그래봤자 2천억 달러, 3천억 달러밖에 안 돼요. 그 뭐 아까 말했던 조 달러도 안 되잖아요. 조도 안 되는데 뭐 그건 명함도 못 내밀어요. 자산이라는 거는요. 그 실물 자산이라는 거는 내밀 수 있는 게 없고요. 제일 큰 격이라도 주식인 거야. 그것도 뻥튀기 돼 있는 주식. 뻥튀기 돼 있는 거는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갈 데가 없을 거고 가는 거예요. 무섭죠. 생각해보면. 그 다음에 이제 일본도 그래요. 일본이 지금 이제 혹시라도 뭐 일본이 돈 풀면 어떠냐 하는 게 또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그럼 뭐 엔켈이 망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엔켈이도 옛날 이야기가 된 게 이게 마음대로 돈을 풀 수가 없다. 아까 제가 말씀 약간 드릴 때 풀고 싶어도 그러면 일본도 뭘 살 게 있어야 돼요. 거꾸로. 그리고 일본 은행이 돈을 재정적자는 해마다 아까 400조 우리나라 돈 400조가 발생하면은 그걸 돈을 풀면은 그 돈으로 문제는 일본 정부는 봉급도 주고 그 다음에 특히 복지 혜택도 주고 뭐 건설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돈이 결국은 인플레로 원래 작용해야 되는데 작용 안 하는 이유 그 돈이 다시 미국으로 가요. 그 돈이 엔캐리로 해가지고 엔화 표시로 0% 이자로 가지고 다시 미국으로 가. 그 미국으로 가는 이유는 미국에 가는 액수만큼의 일본의 무역 흑자가 있는 거예요. 그 액수를 넘어서서는 못 갑니다. 거꾸로. 일본이 쌓아놓은 무역 흑자 액수가 지금까지 차곡차곡 쌓아온 액수가 한 2조 달러, 3조 달러가 존재한단 말입니다. 외환 보유고가요. 그 액수만큼이 거의 등가적으로 미국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해마다 이익을 갖고 오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은 제로섬인 거예요. 알고 보면은 뭔가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래서 일단 전지구 차원의 경제학이라는 게 이런 이야기고 배터리가 부족하다고 난리네요. 자, 그래서 들어가 볼게요. 이제 완전히 정리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첫 번째 줄은 자산입니다. 여기 이제 자산이라고 써놓은 게 보니까 정리가 미국이 60조 주식이 유럽이 20조 아시아 20조 그러니까 국채도 미국이 30조 유럽 일본 국채 20조 기타 등등 그 다음에 중국 채권은 표시도 안 해요. 여기 안 들어가. 왜냐면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중국 주식은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중국 주식은 여기다가 표시를 해요. 현금 자산, 현물 자산 이렇게 합쳐갖고 한 100조. 그 다음에 금이나 뭐 기타 자산들이 있는데 이거는 좀 적고 금융자산이나 암호자산이나 투자펀드, 회자채, 부동산이나 이게 한 50조 정도 된다. 그래갖고 토탈 250조. 그 다음에 자금은 연기금, 국가펀드 해갖고 190조. 나머지 한 5, 60조 해가지고 250조. 결국은 250조와 250조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산과 돈. 또 거꾸로 자산은 얼굴로 바꾸면 그 자체가 돈이에요. 자본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두 개가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항상 같은 놈이죠.
그래서 근데 여기에다가 변하는 놈들이 있어. 동적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해마다 재정 적자 액수가 계속 붙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미국과 일본, 유럽에서 해마다 인플레 요인들을 여기다 부과하고 그다음 버블의 요소들을 끼워 넣는 거죠. 이 자체는 기본적으로 버블 요소들이에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무역 수지가 또 있죠. 이런 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하고 달리 나라마다의 이자율에 따라서 돈의 흐름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주식 수익률. 아까 매그니피선 세븐이 항상 저 매출 대비 40%, 30%의 이익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돈들이 쏠리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제 매출 대비 6배, 7배 정도의 그 주식 가액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 속에서 안 변하는 건 뭘까? 안 변하는 거는요, 앞에 제일 처음에 말했던 제조 생산 규모, 이런 거는 안 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장의 크기, 이런 거는 안 변하죠. 그렇잖아요? 특히 이제 자산의 절대 가치는 덜 변합니다. 그래서 일단 결국은 변하는 것 속에서 변하지 않는 거를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 뭐 여기서도 주식 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이런 좀 지구적인 차원에서의 사고를 하면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더 넓은 틀에서 좀 더 편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